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누구나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점 매대에 꼭 한두 권씩은 꽂혀있고 SNS 독서 계정에서는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고 심지어 영화나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심은 가는데 막상 읽어보려고 손대기 정말 망설여지는 그 책들. 오늘 영상에서는 제목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읽어본 사람은 왜 드물까? 이런 책들. 왜 이렇게 유명한데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지. 단순히 두껍고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책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미처 몰랐던 걸까요? 제목은 유명한데 정작 읽어본 사람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건지, 과연 그 책들이 시간을 들여서 읽을 가치가 있는지,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책들을 완독했을 때 여러분의 삶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이 없는 책, 첫 번째는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뭐가 이렇게 재밌지? 무슨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읽어본 사람이 없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이 일단 너무 두꺼워요.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판인데 500페이지거든요. 일단 반대한 분량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참고 처음 몇 페이지만 넘겨보셔도 이 책이 정말 재밌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거잖아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다뤘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때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거 쓴 사람이 과연 맞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진짜 이거는 천상의 문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물들의 대화가 조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찬찬히 읽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두께에 압도되기보다는 괴테가 썼다는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파우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파우스트 박사가 실존 인물입니다. 요한 게오르그 파우스트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연금술사이자 점성술사이자 마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대 사람들이 이 파우스트 박사를 신비적고 악마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여겼어요. 파우스트가 여러 도시를 떠돌면서 연금술 실험을 했고요. 미래를 예언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파우스트 박사는 당대 지식인 사이에서 이단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되면서 점점 과장되고 신비화되어서 결국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다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파우스트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서양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는 불후의 명작이기도 합니다. 괴테는 이 파우스트를 60년에 걸쳐서 구상하고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괴테 개인의 자서전이자 서양 문명의 총체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꼭 드는 생각이 있죠. 내가 파우스트 박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파우스트 박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메피스토펠레스와 영혼을 거래했을까요? 이 책이 이렇게 두껍고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지식이나 쾌락, 사랑과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탐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만족을 모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추구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는데요. 파우스트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의 한계,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삶의 가치관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파우스트 박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선과 악의 모호한 관계, 인간의 죄와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죠. 이 작품이 괴테가 19세기 초에 썼지만 인간의 삶과 고뇌,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거든요.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동시에 공허함과 불완전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파우스트 박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공감 가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두껍고 독자에게 상당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완독을 하신다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과 함께 서양 문명의 거대한 지적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단순한 소설,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교과서 같은 책을 찾고 있다면 파우스트는 완독을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제목은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책 두 번째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을 읽은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배경 지식 없이도 충분히 읽으실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의 힘이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읽다가 보면 이 주인공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펴면 끝까지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이 사람들에게 허들이 높은 책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연애소설 같기도 하잖아요. 4명의 주인공들의 아주 긴 연애소설 같은데 사실 읽다 보면은 연애소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등장하는 중심사상이 있는데요.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책을 읽는데 살짝 그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더 재미있게 읽으려면은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니체의 그 영혼 회귀 사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읽으면 이 책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하의 봄이 사회적 배경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시간 순서대로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선형적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나 인물의 내면을 다른 관점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게 읽는 사람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니 제목부터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밀란 쿤데라가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계속 탐구하고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 가벼움을 대표하는 인물은 토마시와 사비나고요. 무거움을 대표하는 인물은 테레자와 프란츠죠. 결국 밀란 쿤데라가 말하고자 했던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선택해야 하는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숨은 뜻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제목의 의미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잖아요. 가벼움은 때때로 참을 수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가벼움이 깊이 없는 관계나 의미 없는 삶, 그리고 회피나 도피로 이어져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허무함을 안겨줄 수도 있겠죠. 토마시가 수많은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테레자에게 돌아가고 말죠. 그런데 가벼움도 참을 수 없지만 무거움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거움 하면은 책임감, 헌신, 고통, 의무감 이런 거를 동반하잖아요. 종종 숨이 막히고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테레자가 토마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질투와 고통, 그리고 조국의 현실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것이 무거움이 되겠죠. 밀란 쿤데라는 인간의 삶이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소설은 긴장감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지만 밀란 쿤데라의 작품은 인물의 심리와 사유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이렇게 완독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완독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프라하의 봄이라는 실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대한 정치적 이념이 개인의 삶과 사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책은 역사의 무게와 개인의 선택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밀란 쿤데라는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을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다루고 있고요. 철학적 사유와 서사를 교차시키는 독특한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사유하게 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유, 사랑,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문학적 실험장이자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스토리의 힘이 대단한 책이에요. 당연히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1989년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무려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줄리엣 비노시니까요. 그분들의 젊은 시절을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러닝타임은
무려 3시간에 가깝습니다. 원작을 읽어보신 후에 영화도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책 세 번째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씨의 형제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드디어 소장을 했습니다. 네. 들고 있기도 무거워요. 이게 한 권에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0페이지 색이 상중하로 3권이 나눠져 있으니까 거의 6, 3, 18, 18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네요. 사람들이 왜 안 읽는지 알게 될 것만 같은 분량이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 재밌어요. 네. 네, 읽기만 하면 진짜 재밌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 그 대표작 중에 제와벌과 까라마조프 씨의 형제들이 가장 유명한데, 제와벌보다 까라마조프 씨의 형제들이 읽기 쉽습니다. 스토리가 박진감 있고 재밌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특징이 인간의 심리를 극한으로 탐구하는 설정이잖아요. 뭐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뭐 양심이라든지 광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약간 주제는 무거울지 몰라도 스토리 자체가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시 뭐 러시아의 시대적 상황은 이 책을 읽으면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배경 지식 없이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엄청 보람있죠. 아, 이 거대한 이 인간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내가 다 읽었다. 그리고 인물들이 극단적이죠. 각각의 인물들이 굉장히 복잡한 내면과 사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그 모든 인간 군상의 집합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그 극한 상황에 내몰리잖아요. 뭐 가난이, 뭐 범죄, 무슨 병, 사회적 고립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이제 자기 본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형 직전까지 갔는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를 했고요.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했던 생활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 얻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인간의 내면의 복잡성과 모순을 직시할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개인을 뭐 단순한 역할이나 뭐 정체성으로 규정하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인지 끊임없이 보여줘요. 선과 악, 뭐 사랑과 증오, 이성과 욕망이 한 인간 안에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그 자신의 내면이나 그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이해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까라마조프 가문의 비극은 결국 서로에 대한 오해, 불통, 그리고 사랑과 관심의 부재에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현대사회는 역시 따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깊은 공감은 부족하죠. 그래서 고독감과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길인지 보여줍니다. 이 책을 단순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심리학적 성찰을 담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읽어서는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이해하려는 거는 욕심 같고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목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읽은 사람이 없는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100년의 고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100년의 고독?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도대체 고독이 얼마나 깊고 길었으면 100년 동안이나 지속될까? 이 제목의 의미가 궁금해서 읽었어요. 이 100년의 고독 저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밝힌 그의 수상 이유는요, 환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풍부하게 구성된 상상의 세계로 결합해서 대륙의 삶과 갈등을 반영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어떻게 풍부하게 결합하지? 그래서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도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500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배경 지식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다만 허들이 높은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라틴 문학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100년의 고독이 뜻하는 의미는 뭔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부엔디아 가문이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는 대문되는 고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제목이 100년의 고독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 역사적 고독과 고립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알아봤는데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틴 아메리카는 서구 문명으로부터 고립이 됐고요. 반복되는 비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100년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부엔디아 가문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그리고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는 단절과 소통 부재의 고통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대륙의 서사시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읽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의외로 재밌고요. 서사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마술적 사실주의가 대체 뭐야? 이 저자인 마르케스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이 비현실이 현실 같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환상이나 비이성적인 영역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케스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상적인 요소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유연한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파헤치고 있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결국 인간은 각자의 고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굉장히 긴 대륙 서사시잖아요. 따라가는 과정이 재밌기도 하지만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 난이도를 감수하고 읽어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고요. 이 책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8부작이 지금 나와 있고요. 마르케스가 이제 살아생전에는 100년 동안의 고독을 영화화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스페인어로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마르케스의 바램대로 스페인어로 제작을 했고요. 마르케스의 고향인 콜롬비아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이 책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가 몇 달 전에 실물책으로 구입하게 됐는데 그 구입해보니까 이거 되게 옛날에 읽었거든요. 움베르토 에코를 좋아해서 읽게 되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천재인가 싶을 정도예요. 뭐 이 유명한 소설도 쓰셨고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미학자 중세학자인데 중세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14세기 중세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바로 장미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소개한 그 4권의 책은 배경 지식 없이도 읽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14세기 그 소설의 배경이 쉽지 않잖아요. 중세 유럽.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읽고 나면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읽은 책이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장미의 이름. 아주 옛날에 80년대 나온 영화인데 그 숀 커너리가 주연입니다. 왜 읽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딱 보이시죠? 읽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게 몇 페이지야? 1000페이지예요. 14세기 중세를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 1000페이지라니. 그리고 이제 약간 중세 배경 지식과 신학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은 흥미로운 게 추리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과연 누구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제철학, 신학, 교회 역사, 기호학 관련된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엄청난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묘사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으로 가득합니다. 수도원의 구조라든지 장서관의 그 미로 같은 모습, 그럼에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지식과 재미가 결합된 지적 탐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와 권력의 충돌을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리는 누구의 것이죠?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이 되어버리는 이야기라는 거. 교양의 지평이 엄청 넓어진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따로 이제 뭘 공부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독서 체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싶다. 독서 근육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장미의 이름은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해석되고 때로는 통제되고 왜곡되고 이거를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책을 읽고 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또 들거든요. 워낙 어려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설의 핵심적인 논쟁이 웃음이잖아요. 이 웃음이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웃음을 금기시하고 지식을 통제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웃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권위를 전복하고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이 분명히 읽기 쉽지 않은 책이지만 완독했을 때 얻는 그 지적인 만족감과 성취감 있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을 읽으셨다면 다른 어떤 어려운 책도 다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주는 책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소개한 책들 중에 이거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책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독서 경험,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나는 이 책 읽다가 여기서 좌절했다 하는 솔직한 이야기들도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